2월의 부산 해안가는 여전히 겨울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정혜준이 소유한 저택의 거실 창문으로 스치는 파도의 음성이 들렸다. 20년,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긴 세월 동안 혜준의 생은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 눌린 듯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외식기업 정가푸드의 회장직을 유지하며 성공적인 경영인으로서의 외형은 유지했지만 그의 영혼은 20년 전 그날 바다에서 사라진 딸과 함께 시간이 멈춘 곳에 갇혀 있었다. 혜준은 유리잔을 들어 입술에 댔다. 위스키는 따뜻했지만 입안에 퍼지는 맛은 공허했다. 벽에 붙은 사진 속 어린 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 사진 속 아이는 영원히 5살 그대로였다. 아내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15년 전 떠났고 남겨진 혜준은 일과 술 그리고 끝없는 자책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그날 오후의 한순간이었다. 해변에서 딸과 함께 만들던 된장국의 냄새 그리고 아이가 우렁차게 웃던 목소리. 혜준은 정해져 있던 일상을 깨뜨리는 것을 거의 시도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회사에 가고 저녁 늦게 돌아오고 밤이 되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눈을 뜨고 다시 반복되는 날들. 그러던 중 2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회사에서의 회의가 일찍 끝났고 혜준은 무심코 자동차를 몰아 부산 해안가의 낡은 거리로 들어섰다. 길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언가에 이끌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헤매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고 소박한 식당 하나였다. 루미에르. 프랑스어로 빛을 의미하는 그 이름의 식당은 건물 모서리 위치에 오래된 3층 빌딩의 1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내부는 따뜻한 주황빛의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고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었다. 혜준은 처음에 지나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에 실려 나오는 향기가 그의 코를 자극했다. 된장, 멸치, 다시마가 섞인 국물의 향기. 그리고 그 속에 섞인 낯선 향신료의 냄새.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한 조각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는 느낌이었다. 혜준은 발걸음을 멈추고 식당의 문을 밀었다. 식당 내부는 작지만 정갈했다. 벽에는 프랑스 영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흰 천으로 만든 냅킨이 놓여 있었다. 손님들은 소수였지만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음식에 집중하고 있었다. 혜준이 창가의 테이블에 앉아 앞치마를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른 30대로 보였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우아한 자세로 손님에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특별한 요리는 기억 속의 바다 된장국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치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음성이었다. 혜준이 메뉴판을 펼칠 틈도 없이 그녀는 이미 그 요리를 권하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일반적인 서빙 방식이라면 손님의 선택을 기다렸어야 한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로 하여금 혜준에게 그 요리를 권하도록 했던 것 같았다. 마치 이미 정해진 운명인 듯.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 뒤 하얀 도자기 그릇에 담긴 국물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국물은 맑고 깊은 갈색이었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강렬했다. 혜준이 숟가락을 들었을 때 식당 내부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식당의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 5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표에는 할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혜준이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세상이 멈추었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 자체였다. 20년을 뒤로 물리고 한순간에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마법 같은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에 머물고 있던 혜준의 심장이 비로소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순적인 감정 속에서 혜준은 깨달았다.
이것이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음식을 만든 셰프를 바라보았다. 그 여성 이루나는 조용히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물을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작을 알렸다. 20년간 정지되어 있던 그의 인생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혜준이 루미에르를 처음 방문한 지 일주일 후 그 식당은 예상과 달리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한 명의 손님이 다른 손님을 부르고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초대했다. 부산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루미에르는 은밀한 보물 같은 장소가 되었다. 요리의 맛도 맛이지만 그곳에는 무언가 다른 매력이 있었다. 마치 각각의 요리가 손님 개개인의 기억을 읽고 그에 맞춰 만들어지는 듯한 신비로운 말이다. 루나는 늘어나는 손님 수에 기뻐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거주 중인 작은 원룸 같은 공간에서 할인이를 혼자 키우면서 버티기는 더욱 어려웠다. 남편 없이 가족 없이 그저 고아원에서의 불분명한 기억과 몇 권의 낡은 유리책 그리고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누군가의 음성이 전부였다. 하지만 요리를 할 때만큼은 고아원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냄비에 팔팔 끓는 국물을 바라볼 때, 신선한 재료를 다듬을 때, 손님들의 만족한 표정을 볼 때 루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했다. 그 중년 남성이다. 혜준의 방문 이후로 루나는 자주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같은 남자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객으로 생각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식당에 앉을 때마다 신문이나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신문을 향하지 않았다. 그 눈은 자신을 향했다. 루나의 움직임을 좁고 그녀가 요리를 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가끔 할인과 대화할 때도 주시했다. 어제 오후 그 남자가 루나에게 물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셰프는 어디서 나왔어요?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그 질문은 너무 의도적이었다. 루나는 짧게 대답했다. 충분히 오래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테이블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불안감은 심화되었다. 그 남자의 정체는 정도윤이었다. 정혜준의 조카. 정가푸드의 전무이사. 정도윤은 삼촌의 이상한 변화를 감지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평생 같은 루틴을 반복해온 정혜준이 갑자기 회사 일정을 변경하기 시작했고 자주 자리를 비웠으며 저녁 시간에 특정 지역으로 차를 몰았다. 도윤의 입장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정가푸드는 그룹으로 성장했고 그 지분의 대부분은 정혜준이 소유하고 있었다. 만약 정혜준이 누군가에게 현혹되어 판단력을 잃는다면, 만약 그가 갑자기 결정을 바꾼다면, 도윤은 대를 이어 받게 될 그 부를 지켜야 했다. 도윤은 행동에 나섰다.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루나의 신원 조사는 놀랍도록 간단했다. 그녀는 정체가 불명확한 인물이었다. 10년 전 갑자기 부산에 나타났고 그 이전의 기록은 거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발견된 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 해맞이 고아원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5년간의 보육 기록 후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다시 나타난 것은 성인이 된 후였다. 그 공백의 5년은 어디로 간 것인가? 누가 그녀를 데려간 것인가? 이 모든 의문점이 도윤의 의심을 더욱 부풀렸다. 그리고 도윤이 발견한 또 다른 정보는 더욱 섬뜩했다. 루나는 해맞이 고아원에 입소하기 2년 전 해변에서 발견된 아이였다.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고아원 기록에는 단지 신원 미상 약 3세라고만 적혀 있었다. 만약
만약 이 아이가 정혜준의 잃어버린 딸이라면 도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기나 일시적인 집착이 아니었다. 만약 정혜준이 자신의 딸을 발견했다면 그가 앞으로 할 모든 결정은 바뀔 것이었다. 회사의 지분, 재산의 분배, 모든 것이 변할 것이었다. 도윤은 서둘렀다. 도윤은 다른 탐정을 고용해 DNA 검사를 준비했다. 정혜준의 머리카락 몇 가닥과 루나의 혈액을 수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도윤의 손은 떨렸다. 결과지를 읽자마자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한 번 더.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일치도 99.97%. 루나는 정혜준의 생물학적 딸이 맞았다. 그 순간 도윤은 결정했다.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으로 덮을 것인가. 도윤이 선택한 것은 후자였다. 도윤은 탐정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가짜 검사 결과지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 그가 준비한 서류에는 무관함, 혈연관계 없음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을 정혜준에게 보이면 삼촌은 루나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것이다. 아니, 포기해야만 했다. 도윤은 정혜준의 사무실을 찾았다. 저녁 8시 회사는 조용했다. 삼촌, 뭔가 중요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도윤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혜준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고 도윤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정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의 손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을 때 희망의 불이 한 줄기 꺼져갔다. 도윤은 계속했다. 삼촌께서 상심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서요. 그 식당 조사해보니 여러 위생 문제가 있더군요.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준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기만 했다. 손이 떨렸다. 한편 루나는 더욱 불안해하고 있었다. 오전 10시경 식약청 직원이 루미에르의 문을 두드렸다. 위생 불량 신고가 들어와서요.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루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식당을 정결하게 유지했다. 냉장고의 온도도 음식 보관 방식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검사원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한 태도로 곳곳을 돌아다니며 메모를 했다. 며칠 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위생기준 미충족. 업소 폐업 30일. 루나의 세상이 무너졌다. 하리는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뭐야? 루나는 딸을 안았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고아원에서의 그 끝없는 밤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 공포감, 그 무너져 내리는 느낌. 루나는 전전긍긍했다. 누가 신고를 했을까? 왜? 그리고 왜 하필 지난 며칠 동안 그 남자는 더 이상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절망 속에서 루나는 유일하게 떠오르는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해맞이 고아원의 원장. 그 사람이 유일하게 자신을 돌봐줬던 어른이었다. 원장실의 낡은 책장과 오래된 서류들, 그곳에서 루나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한 남자와 아기였던 자신의 사진. 남자는 웃고 있었고 아기의 손은 그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루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남자는 그 중년 남성과 같은 사람이었다. 정혜준이었다. 혜준은 검사 결과지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밤새 술을 마셨다. 아침이 되었고 또다시 술을 마셨다.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저 그의 저택의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혜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희망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고 그 조각들은 그의 가슴을 긁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며칠이 지나면서 혜준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검사 결과지의 내용은 명확했지만 그의 몸과 마음이 느낀 것은 다른 이야기였다. 루나의 식당에서 먹은 그 국물의 맛, 그 향기,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나타나는 제스처들. 모든 것이 거짓일 리가 없었다. 혜준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DNA는 과학이지만 과학도 실수할 수 있지 않은가? 도윤이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은? 혜준은 루미에르를 다시 찾아갔다. 폐업 예정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혜준은 깨달았다. 도윤이 루나에게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 분명히 했을 것이라는 것을. 혜준이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루나는 식탁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손동작은 기계적이었다. 눈은 공허했다. 혜준이 들어오자 루나의 눈이 깜짝 놀라며 뜨였다. 여기 왜? 루나가 말을 꺼냈지만 그 목소리는 생기가 없었다. 혜준은 빠르게 다가갔다. 폐업이라고? 뭐 때문에?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루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위생 문제로 신고가 들어왔대요. 이미 검사도 받았고.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혜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루나의 어깨가 내려갈 때 그녀의 손이 앞치마의 주머니로 향했다. 그리고 그 손의 움직임, 그 각도, 그 자연스러움은 혜준이 20년 전 무수히 본 것이었다. 어린 딸이 자주 하던 손의 움직임. 혜준의 호흡이 가파르게 변했다. 루나, 나 좀 도와줄 게 있어. 혜준이 루나를 부엌으로 이끌었다. 예전에 너한테 배운 요리가 있지. 옛날 된장국이라고 불렀던 거. 내가 그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정확한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어? 루나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런 이름의 요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혜준이 묘사하는 방식에서 뭔가 익숙한 기억이 떠올랐다. 저는 그런 요리를. 루나는 말을 멈추었다. 혜준이 계속 설명했다. 멸치 국물에 된장, 다시마, 그리고 특별한 향신료가 들어가. 맨 끝에 소금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재료로 맛을 정돈하지. 그 재료가 뭐더라? 혜준은 누가 자신에게 물어보듯 물었다. 순간 루나의 눈이 반짝였다.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너무 오래되어 거의 사라진 기억,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해초. 검은색의 특이한 향이 나는 해초였어요. 자주만 해초라고 했던 것 같은데. 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그래. 자주만 해초야. 우리가. 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쓰던 거. 혜준은 루나에게 그 요리를 직접 만들도록 했다. 단 자신이 한 번씩 확인하면서. 루나가 냄비에 멸치를 넣을 때 혜준은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이 냄비 주변을 그리는 동작, 국물을 저을 때의 각도, 특정한 시점에 재료를 넣는 감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손에 20년 동안의 기억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꺼내고 있는 듯 했다. 루나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요리는 자신이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손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다. 마치 어릴 적 누군가와 함께 만들었던 것처럼. 그녀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큰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감싸고 함께 냄비를 저으며 웃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요리가 완성되자 혜준은 루나에게 한 숟가락을 떠서 맛보도록 했다. 루나가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눈이 젖어왔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감정이었고 누군가의 사랑이었다. 루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뭔가 이상한데요. 왜 이 요리를 하면서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 같은 거죠?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태주는 루나에게 한 물음을 던졌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중얼거렸다. 혹시 너 바다에서 나온 거 기억해? 루나의 몸이 굳었다. 왜? 왜 그런 얘기를? 태주는 루나의 팔을 잡았다. 넌 그걸 모르겠지.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난 알아. 넌 바다에서 나왔어. 그리고 내 불꽃은 그 바다에서 사라졌어. 이름도 같고 손도 같고 요리 손도 같아. 모든 게 같아. 루나는 입술을 떨고 있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사진을 봤지, 그치? 고아원에서. 태준이 물었다. 루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것은 도윤의 전화였다. 삼촌 지금 어디세요? 회사로 와야 돼요. 긴급 회의가 있어요. 태준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잠깐 후 다른 전화가 들어왔다. 부산경찰청. 정혜준 회장님, 저희는 일주일 전 해맞이 고아원 폐업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혹시 그곳에 대해 아시는 바 있으신가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고아원이 폐업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루나가 고아원에 갔던 바로 그 직후? 태준은 서둘렀다.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루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뭐예요? 뭔가 문제가? 태준은 루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검사 결과지의 거짓이 그의 결정을 바꾸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난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마친 후 혜주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도윤한테 메시지 보내. DNA 다시 검사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잠시 후 루나는 혜준의 차에 타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서로 가는 길 위에서 루나는 갑자기 신음을 내쉬었다. 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뭐야? 괜찮아? 루나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떠올라요. 아주 오래된 기억인데. 파도가 들리고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있고 그리고 루나는 잠시 멈추고 혜준을 바라봤다. 아버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다.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진 기억들이 천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준의 생각은 도윤에게로 향했다. 그 남자는 왜 거짓 검사 결과를 만들었을까? 그가 루나를 제거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고아원 폐업 사건은 정말 우연일까? 혜준은 차의 속도를 높였다. 부산경찰청 특수범죄수사대는 해맞이 고아원의 폐업 사건을 몇 달 동안 조사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운영 자금 부족으로 인한 자발적 폐업이었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의문점이 생겨났다. 고아원의 원장 박미영 여사는 일주일 전 갑자기 건물을 떠났고 모든 기록물을 챙겨갔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그녀가 경찰에 자진해서 신고한 내용이었다. 누군가가 제 기록을 위조하도록 강압했습니다. 그리고 원생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 신고자는 정도윤이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도윤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였다. 도윤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중간 브로커를 사용했다.
브로커는 원장에게 현금을 제시하며 협박했다. 루나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위조하고 그녀의 DNA 정보를 제공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 그리고 원장이 거절하자 도윤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고아원의 운영 기금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법적 허점을 이용해 고아원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기부금을 끊도록 압력을 가했다. 결국 원장은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거기서 그녀의 양심이 작동했다. 경찰에 자진 신고하겠다는 통보. 도윤은 급히 움직였다. 경찰청 사무실에서 담당 형사는 혜준에게 설명했다. 정도윤 전무님이 고아원 원장 박미영 여사를 협박해서 개인 정보를 넘기게 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생의 DNA까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는 파일을 펼쳤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루나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혜준의 얼굴이 철저히 굳었다. 루나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는 계속했다. 그리고 또 다른 혐의가 있습니다. 위생신고 조작. 부산식 약청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루나라는 인물을 상대로 한 신고가 조작된 것 같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정도윤과 연관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준은 한 손으로 책상을 내려쳤다. 도윤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이미 도윤을 소환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윤은 처음엔 모두 부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계좌 이체 기록, 브로커와의 통화 기록, 위생신고 지시 메시지. 모든 것이 도윤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내 도윤은 자신의 변호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도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정도의 혐의는 자신의 변호사가 충분히 무마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경찰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청 수사과장실. 혜준은 담당 형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았다. 회장님, 그 DNA 검사 결과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도윤이 의뢰한 검사소에서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이미 공식 검사기관에 의뢰한 재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형사는 서류를 펼쳤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루나는 당신의 생물학적 딸이 맞습니다. 일치도 99.97%. 그 말을 들은 혜준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혔다. 20년. 그 긴 세월 동안 의심했던 것,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검사 결과지를 들었을 때 혜준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그 순간 경찰은 혜준을 더욱 놀라게 할 정보를 제시했다. 고아원 기록에서 발견된 것은 루나가 발견된 당시의 상황 기록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루나는 5살 미만의 아이로 부산 해변의 바위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신원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과거 기록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부산 해변에서는 익사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정혜준의 5살 딸 실종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대였다. 아이가 파도에 떠내려가다가 어딘가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른 장소의 바위 사이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혜준은 그때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렸다. 아내와 함께 해변에 간 그날. 잠깐의 한눈 팔림. 그리고 딸은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은 수색을 벌였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0년 동안 혜준은 딸이 익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그 어린 아이는 파도에 떠밀려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기적처럼 발견되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오직 기억을 잃었을 뿐. 경찰청을 나온 혜주는 차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루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도 경찰청에서 자신의 신원이 정확히 파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태준이 입을 열었다. 넌 살아있었어. 모두가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넌 살아있었어. 루나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루나를 바라봤다. 넌 내 딸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찾기 위해 20년을 살아왔어.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하리는 경찰청 로비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돌봐주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모습이 보이자 벌떡 일어났다. 엄마. 루나는 딸을 안아들었다. 그 순간 혜준이 다가섰다. 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을 때 하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혜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할아버지 같아요. 그 말에 혜준은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물과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낫겠는데? 루나가 빠르게 말했다. 하리나 이분이. 하지만 루나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혜준이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 하린. 난 너의 할아버지야. 그리고 이 엄마의 아버지야. 우린 지금부터 가족이 될 거야. 경찰청 밖 부산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혜주는 루나와 하린을 자신의 자동차에 태웠다. 운전하는 동안 혜주는 루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20년 전의 그날, 바다에서의 그 일, 아내의 죽음, 그리고 계속되는 상실감. 루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이미지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파도, 누군가의 손, 그 손이 자신을 잡으려고 애쓰던 모습, 그리고 끊어진 기억. 혜준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루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엇인가 이 집에 대해 알고 있다는 느낌. 그 거실의 창문, 그 계단, 그 부엌. 모든 것이 기억의 한 구석 어딘가에 있었다. 혜준이 루나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섰을 때 루나의 눈이 한 곳에 머물렀다. 벽에 붙은 사진들. 젊은 시절의 혜준, 그리고 그 옆에 여자, 그리고 아기. 그 사진 속의 아기는 자신이었다. 분명히. 루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감동의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다. 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검찰청이었다. 정 회장님, 정도윤 전무가 보석금을 내고 나갔습니다. 다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혜준의 얼굴이 굳었다.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재력. 그것은 도윤이 자신의 형이자 정가푸드의 대주주인 정동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였다. 정도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더 큰 권력이 있었다. 혜준은 루나에게 말했다. 우린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루나는 의아해했지만 혜준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짐을 꾸렸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혜준은 한 가지를 더 해야 했다. 정가푸드 본사로 전화를 걸었다. 회장실로 연결해 줄래? 바로 자신의 형 정동환에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도윤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혜준은 깨닫고 있었다. 아마도 그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도윤이 이렇게까지 배짱을 부리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확실했다. 루나는 자신의 딸이고 더 이상 아무도 그를 가족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혜준은 루나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손의 온기는 20년의 죽음 같은 시간을 깨워내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주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해 봤다.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할 루나의 아이 할인. 자신의 손자. 그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찾아낸 딸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결심.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혜준이 정동환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형은 책상 위에 발을 얹고 앉아 있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형제의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다. 정동환의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다. 도윤이가 잘못했대. 미안해. 그런데 그 여자 때문에 형을 잃을 순 없지 않은가? 정동환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혜주는 정동환을 바라봤다. 그 여자는 내 딸이야. 그리고 도윤의 모든 짓은 넌 알고 있었어. 아니, 넌 지시한 거겠지. 정동환이 웃음을 터뜨렸다. 지시? 나? 내가 뭘 지시했대? 도윤이가 너의 재산을 지키려고 한 일이지. 우리 가족의 부를 지키려고. 그런데 넌 갑자기 나타난 여자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어. 20년을 모르는 딸이라고 해서. 혜준이 책상을 내려쳤다. 그 여자는 내 딸이 맞아. 과학이 증명했어. 그리고 도윤의 짓은 범죄야. 정동환은 천천히 책상에서 일어섰다.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하자. 넌 그 여자를 택해. 그럼 정가푸드는 내가 전부 넘겨받겠어. 내 집은 전부. 대신 넌 더 이상 회장이 아닐 거고 우리 가족도 아닐 거야. 넌 고아원 출신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해. 택해봐. 혜주는 정동환을 바라봤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자신이 평생 지키려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딸이야. 딸을 택할게. 정동환의 얼굴이 비뚤어졌다. 그럼 이제부터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정동환은 혜준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다. 도윤 들어와. 문이 열렸고 도윤이 들어섰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삼촌 못해드려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회장실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혜주는 그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방을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혜주는 평생 다시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정가푸드, 정동환, 그리고 모든 그것들을 향해. 혜준이 다시 루나 곁으로 돌아왔을 때 루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하리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루나는 혜준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가족을 선택하셨네요. 루나가 조용히 말했다. 혜준이 루나의 옆에 섰다. 넌 내 가족이야.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 이틀 뒤 부산의 한 호텔 방에 3명이 모여 앉았다. 혜준, 루나, 그리고 할인. 혜준은 루나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루미에르를 다시 열자. 더 좋은 장소에. 그리고 우린 함께 할 거야. 너는 요리를 하고 난 경영을 할 거야. 할인이는 우리 함께 키우는 거고. 루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혜준이 루나의 손을 잡았다. 우린 가족이 될 거야. 제대로 된 가족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청이었다. 정 회장님, 고아원 사건으로 정도윤이 구속되었습니다. 검사는 향후 기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혜준은 전화를 끊었다. 루나는 의아해했다. 뭔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혜준이 대답했다. 모든 게 끝났어. 이제부턴 우리 미래만 보면 돼. 일주일 뒤 부산의 새로운 건물 1층에는 루미에르라는 간판이 다시 달렸다. 이전의 작은 식당보다는 더 크고 세련된 공간이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부산 해변은 유리창에 반영되어 마치 미술관의 작품처럼 보였다.
개업 첫날 혜주는 주방에서 루나와 함께 서 있었다. 하리는 식탁 근처의 작은 책상에서 색칠하기를 하고 있었다. 첫 손님이 들어올 때까지 한번 만들어 볼래? 우리 요리 바다 된장국. 루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냄비에 멸치를 넣었다. 그 순간 물이 졸졸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루나의 손이 부드럽게 냄비를 저었다. 혜준이 바로 옆에 섰다. 그의 손이 루나의 손 위에 얹혀졌다. 마치 20년 전처럼. 기억나? 우리가 했던 방식 말이야.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히. 루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니, 아빠는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기억이 떠올라요. 희미하지만 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둘의 손이 함께 냄비를 저으며 국물을 만들어 갔다. 그 모습은 마치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나는 부자의 것이었다. 국물이 완성되고 혜준이 루나에게 숟가락을 건넸다. 루나가 한 숟가락을 떴다. 그리고 입에 넣었다. 그 순간 루나의 눈은 닫혔다. 기억의 홍수가 밀려왔다. 파도의 음성. 누군가의 목소리. 우리 루나 이 맛 잊지 마라. 이건 엄마랑 아빠가 만드는 사랑의 맛이야. 그 목소리는 사라진 엄마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서 혜준의 모습도 선명했다. 젊고 따뜻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남자.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다. 루나의 눈을 뜨자 혜준이 그녀를 안았다. 우리 불꽃이 돌아왔어. 드디어 돌아왔어. 할인이 색칠하기를 멈추고 일어섰다. 할아버지 뭐해요? 슬프신 거예요? 혜준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20년의 슬픔 속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진정한 웃음이었다. 아니야, 할인. 난 행복해. 정말 행복해. 루나가 할인을 안았다. 그리고 세 명은 주방의 따뜻한 조명 아래 함께 섰다. 오후 6시 루미에르의 문이 열렸다. 첫 손님들이 들어왔다. 부산의 미식가들은 이미 루미에르의 재개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고 루나는 앞치마를 입고 나타났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 특별 요리는 기억 속의 바다 된장국입니다. 이 요리는 20년의 시간을 건넌 사랑의 맛입니다. 손님들은 불가사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마치 그 요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혜주는 주방에서 루나를 지켜봤다.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것이 자신이 20년 동안 꿈꿔온 미래였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바다가 보였다. 그 바다는 20년 전에 딸을 앗아갔던 그 바다였다. 하지만 그 바다는 또한 딸을 살려낸 기적의 바다였다. 밤 10시 루미에르의 마지막 손님이 떠났다. 혜준과 루나는 함께 식당을 정리했다. 하리는 벤치에 누워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혜준은 루나의 손을 다시 잡았다. 우리가 해낸 거야. 진짜로. 루나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실했다. 아빠,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준이 루나를 안았다. 내가 고맙지. 넌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 식당 밖 부산의 밤거리가 펼쳐져 있었다. 루미에르의 등은 따뜻한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등대처럼 20년 동안 어둠 속에서 표류하던 혜준의 인생이 이제 다시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 불은 루나가 만든 음식에서 피어나는 향기였다. 그 향기는 바다의 냄새를 담고 있었다. 바다는 이제 슬픔의 바다가 아니라 기적의 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기적 위에서 세 명의 가족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루미에르의 불은 더욱 밝게 빛났다. 그 불은 마치 바다에서 나온 한 아이의 불꽃처럼 다시는 꺼지지 않을 것 같았다.
혜주는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고마워, 바다여. 우리 딸을 돌봐줘서. 그리고 돌려줘서. 루나는 혜준의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하리는 아버지의 등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 같았다. 오래 기다린 행복의 장면. 모든 고통이 상처로 남겨지지만 그 상처 위에 피어나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루미에르의 불은 계속 켜져 있었다. 바다의 향기와 불의 온기가 다시 하나가 된 그곳에서 3명의 가족은 함께였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재결합이었고 가장 진정한 구원이었다. 20년의 상실이 준 고통만큼 그 재결합의 순간은 짙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결코 식지 않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꽃의 맛이었으니까. 1년이 흘렀다. 루미에르는 부산의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되었다.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되었고 유명 음식 평론가들은 이곳을 영혼이 담긴 식당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루나, 혜준, 할인에게는 그런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매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혜준은 이제 정혜준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루나의 아버지이자 할인의 할아버지였다. 정가푸드의 회장직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 오히려 그 1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1년이었다. 루미에르의 주방은 더 이상 혜준의 외로운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다. 아침마다 루나는 신선한 재료를 고르며 그날의 메뉴를 생각했다. 혜준은 그 옆에서 조용히 도왔다. 때론 작은 조언을 하고 때론 루나의 창의성을 응원했다. 그리고 하리는 부엌과 식당 사이를 오가며 할아버지, 엄마 봤어? 엄마 맛있는 냄새 나라며 좋아했다. 도윤은 여전히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고아원 협박, 뇌물 제공, 허위 신고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동환도 도윤의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되었다. 정가푸드는 외부 감시 아래 새로운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혜준과 무관한 일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한 명의 손님이 루미에르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 그는 항상 혼자였고 항상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지만 루나는 그의 눈에 담긴 후회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도윤이었다. 도윤은 법정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결국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은 후 회사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 정동환도 마찬가지였다. 정가푸드의 주요 경영진들은 모두 바뀌었다. 도윤은 출감 후 부산으로 돌아왔고 어딘가 헤매다가 결국 루미에르를 찾았다. 혜준은 도윤을 처음 봤을 때 자신을 죽이고 싶은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 분노도 오래가지 않았다. 도윤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다. 감옥에서의 경험이 그리고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이다. 한 저녁 도윤은 루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루나 셰프.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당신을 해칠 생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삼촌의 재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잃은 것도 많습니다. 루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혜준을 바라봤다. 혜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딱딱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부드러움도 있었다. 혜준이 입을 열었다. 넌 충분히 벌 받았어. 이제 다시 시작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요?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넌 내 조카야. 그리고 가족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깨달았어.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 그것으로 충분해. 도윤은 루미에르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님으로서, 그 다음에는 더 가까운 무언가로서. 혜준은 도윤에게 루미에르의 경영을 도울 것을 제안했다. 급여를 주지 않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것.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정가푸드의 전무가 아니었지만 루미에르의 일부가 되었다. 3개월 뒤 루미에르는 더욱 활발해졌다. 도윤이 합류한 후 식당의 경영 효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다. 도윤이 혜준과 루나 그리고 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얼굴에 미소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진정한 미소. 한 주말의 오후 루미에르는 임시로 문을 닫았다. 가족 회의가 있기 때문이었다. 주방의 식탁에는 4명이 둘러 앉았다. 혜준, 루나, 할인, 그리고 도윤. 혜준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함께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어. 루미에르도 잘 되고 있고 우리도 행복하다. 이제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은데 너희 생각은 어떨까? 루나가 물었다. 뭔데요? 혜준이 대답했다. 고아원을 다시 세우는 거야. 해맞이 고아원은 폐업했지만 그곳의 아이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해. 우리가 그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인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거기 아이들을 위해 우리 요리를 만들어주는 거? 루나가 할인의 머리를 쓸었다. 그래,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줄 거야. 그 결정은 모두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변화시켰다. 루미에르의 일부 수익은 새로 문을 열게 될 고아원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혜준은 과거의 고아원이 무너진 원인들을 철저히 분석했고 더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다. 루나는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요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도윤은 법적 문제들을 처리하고 기부금을 모았다. 그리고 할인은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다. 6개월 뒤 새로운 해맞이 고아원이 부산의 조용한 언덕에 문을 열었다. 그곳은 이전의 고아원과 달랐다.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생명력이 넘쳤다. 개원식에는 혜준, 루나, 할인, 도윤이 모두 함께 섰다. 언론은 이 이야기에 열광했다. 회장직을 내려놓고 딸을 찾은 남자, 이제 고아원을 세운다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하지만 혜준에게는 그런 언론의 관심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루나의 밝은 표정이었다. 루나는 고아원의 아이들 앞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혜준은 그 옆에서 할인이 어린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었다. 도윤은 한 구석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1년이 더 흘렀다. 루미에르는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식당이 되었다. 고아원은 매해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혜준의 검은 머리에는 희색이 많아졌지만 그의 눈은 이제 죽어 있지 않았다. 그 눈은 살아있었고 빛나고 있었다. 루나는 이제 30 중반의 여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손가락 끝에 요리의 신비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매번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녀의 손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따라 움직였다. 그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아픈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소중한 것이 되었다. 할인은 이제 8살이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당에서 할아버지와 엄마를 도왔다. 그리고 고아원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돌봤다. 할인은 자신이 얼마나 행운인지 알고 있는 어린 아이였다. 도윤은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제 정가푸드의 전무가 아니었고 정혜준의 조카도 아니었다. 그는 루미에르의 일원이자 해맞이 고아원의 운영진이자 가족이 되었다. 저녁 노을이 부산의 하늘을 물들이던 날 루미에르 앞에 좁은 골목에 4명이 서 있었다.
혜준, 루나, 할인, 그리고 도윤. 혜준은 루나의 손을 잡았다. 루나는 할인의 손을 잡았다. 할인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도윤은 혜준을 바라봤다. 모두가 한 사람을 보고 있었다. 혜준이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루나가 말했다. 아빠, 감사해야 할 사람은 우리예요. 할인이 옆을 끼었다. 할아버지, 엄마, 도윤이 아저씨, 우리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저도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준은 4명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다. 부산의 저녁 노을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축복인 것처럼 따뜻했다. 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우린 가족이야.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닌 완벽한 가족. 루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20년을 헤맨 끝에 찾은 진정한 가족의 품 안에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루미에르의 불이 켜졌다. 그 불 아래서 4명은 함께 식탁으로 향했다. 주방에는 신선한 향기가 가득했다. 그것은 멸치 국물의 냄새였고 된장의 냄새였고 자주만 해초의 냄새였다. 그리고 그 모든 냄새가 섞여서 만드는 것은 바다의 향기였다. 그 저녁 루미에르는 평상시와는 다른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가족의 바다 된장국이었다. 혜준이 가르친 대로 루나가 손끝으로 만드는 음식. 그 음식에는 20년의 시간도 모든 상처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도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루미에르의 불은 더욱 밝게 빛났다. 그 불은 이제 절망의 불이 아니라 희망의 불이었다. 바다에서 나온 한 아이의 불꽃이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만든 불이기 때문이었다. 혜준은 식탁에 앉은 루나, 할인, 도윤을 바라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우리 루나, 이 맛 잊지 마라. 이건 우리 가족이 만드는 사랑의 맛이야. 그것은 20년 전 아내가 딸에게 했던 말과 정확히 같은 말이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다와 불의 향기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였다. 그것이 루미에르가 영원히 불을 밝힐 수 있는 이유였다. 그리고 그것이 혜준과 루나,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였다.